네, 7월 FOMC를 앞두고 여전히 시계가 좀 어둡죠.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최강혁 이베스트 투자증권 FICC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강혁 팀장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보고서가 대부분 유럽 보고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이 뭐 미국도 문제지만 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일단 미국이나 한국 경기 침체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제일 경기 침체 위기 내년 갔을 때 제일 위기 높은 거는 유로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경기 예상 지수 자체가 53.8, 마이너스 53.8이 기록했다는 거는 거의 코로나 수준보다 거의 근접하게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터졌을 때보다 더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다라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이제 전력 가격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유로존 내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기에 정치적인 불안감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이 없으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글로벌 경제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좀 큰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약간 이제 결론부터 먼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유럽이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은 좀 없죠. 왜냐하면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유럽이 좀 중요한 순간인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런 거 같습니다. 유럽이 지금 에너지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원전도 하겠다 아니면 다시 한번 뭐 화석연료를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유럽이 신재생을 버릴 가능성이 있나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헤게모니를 버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전력 가격에 신재생 에너지 투자 가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얘기 자체가 사실은 신재생을 버릴 마음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신재생을 버린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재생 안에 지금까지 포함을 안 시켜줬던 원자력 정도를 포함시키는 그 정도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 정도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을 해주실 때 정치 불안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해 주셨어요.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네. 유로존이 그 러시아 위기가 터지면서 생각보다는 정치적으로 조금은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러시아에 대한 반전 세력이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러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을 새롭게 정치에 들어가는 젊은 층들이 많이 이런 경향을 가졌었는데 이 세력들을 자신들의 이제 세력으로 끌어안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정치도 경제랑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예.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에 봉착을 하니까 지금까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보수적인 판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집권당이 과반을 차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당이. 근데 이번에 마린 르펜이나 이런 그 극우 세력들. 우파 정당들이 예. 득세를 하면서 과반을 차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마리오 드라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퇴를 공교롭게도 하면서 그쵸.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성운동이나 많이 알고 계시는 오성운동이나 이런 쪽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마리오 드라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였어요. 뭐냐면은 친러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전력 가격을 낮추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게 우파나 극우 세력의 주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정치적으로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유로존의 균열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국가별로 정치적 균열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결국 유로화의 약세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환율 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유로존 경기 침체는 유로화의 약세, 달러 강세입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 원화를 비롯해서 신흥국 통화는 더 약세가 되는 건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원달러 환율만 보셨을 때는 한국이 위기에 있다라는 판단은 안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초반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달러하고 원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를 보시면 0.97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거에 한 97%
10% 정도를 대략으로 보셨을 때 달러 인덱스가 강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부분이라서 결론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를 멈추려면은 달러 인덱스 강세가 멈춰야 되는 건데 네.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게 유로화하고 스위스 프랑이나 뭐 스웨덴의 크로네나 이런 유럽 쪽의 이 통화를 다 합쳐 보시면은 한 78%, 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결국에는 강세로 가지 못하면 유로화가 약세로 가면은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보통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언제 찍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를 보려면은 결국엔 유로화가 강세로 가야 된다라는 네.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달러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위기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유로존 위기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보통 통화라는 거는 뭐 많은 방식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그 나라의 화폐이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 통화는 강세로 갑니다. 네. 그래서 그 유로존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빠졌으면 됐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조금 경제가 괜찮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야지 강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기대감은 언제쯤 생길 거라고 예단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근데 이거는 사실 예상의 영역도 아니고 기대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유로존 내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반러 정책 아니라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 그 정도가 돼서 전력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조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미국 경제도 만약에 침체를 얘기한다라고 그러면은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2, 3분기가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도 강달러가 계속해가지고 뭐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옆쪽으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군요. 네, 국내로 시계를 좀 돌려볼까요? 자, IMF가 간밤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3%로 낮췄고 내년이 0.8%입니다. 예. 이것은 사실 IMF 입장에서는 한국도 내년에 자칫하면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런데 어제죠. 한국의 2분기 GDP는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가 난 거 뭐 이런 부분보다는 문제는 작년 중순 3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이제 GDP가 딱 발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표 났던 경제 지표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났는데 한국이 96에서 87%까지 86%까지 10bp가 10포인트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봤을 때 요번 발표 났을 때 버텼던 게 코로나가 그래도 풀리면서 준 내구재 항목들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외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것들도 사실은 일회성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사스나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소비를 못했다가 보복적 소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길게 가는 경우가 한 3개월 정도 보복적 소비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요 2분기가 요 보복적 소비가 나타났고 3분기에도 올라간다라고 하지만은 QOQ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이례적인 요인이 강한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이야기도 해볼까요? 글로벌 석학들도 최근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닥터돔이라고 불리는 루비니 교수는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후퇴 직면이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여러 번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경기 침체 징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화면으로도 미국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논쟁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팀장님께서는?
누구를 누구의 말이 골라야 더 될까요? 설득력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접근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퍼펙트 스톰이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통 한 7년 동안 얘기하다가 봐라 내가 맞았다 하는 분이거든요.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거에 투자하기에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좋은 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이게 침체라는 거에 공식적인 정의 자체가 MBR에서 얘기를 침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MBR에서 얘기하는 게 보통 GDP하고 GDI의 평균치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1분기에 0.1%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날려고 그래도 3분기까지는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케이스 실러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MBR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한 번도 MBR에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 고려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닐 옐런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동일하게 이것 때문에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는 이제 경기 측면에서는 경기 사이클에서 하방 사이클로 들어간 거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중에 약간 핵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MBR, 즉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인데 거기서 경기 침체를 정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의 모든 논란이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하는데 예. 고용이 탄탄하잖아요. 예. 이런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딘가 이 고용이 늘었다는 것은 기업들이 많이 고용을 한 것인가? 예. 아니면 이전과 달리 취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것인가? 예.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일단 취업을 하려던 사람이 없어진 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영향을 미친 건 맞고 그다음에 실업률이라는 항목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신규 고용이라는 항목은 기업에다 조사를 하지만 실업 항목은 가계에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차마 생각하지 못하는 베이비 키퍼나 뭐 아니면 하우스키퍼 이런 직업들 그다음에 뭐 알바라든지 뭐 아니면은 내가 어떤 집에서 뭐 돈을 받고 두세 시간 일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규 고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실업률 항목에는 이게 포함이 됩니다. 고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던 애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는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서비스 업종의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고 서비스 업종의 고용이 계속 괜찮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나타나는 고용들은 그래도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원적인 문제는 일단 조기 은퇴하신 분들 때문에 이런 실업률이 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난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임금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려면은 트럼프 때 조금 이게 문제 있는 정책이었긴 한데 이민자들이 워낙에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 이민자 자리를 지금 미국 시민들이 메꾸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자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오히려 실업률은 한 4%대까지 올라가더라도 임금 그 상승률 자체는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게 경제에는 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 자리에 앉은 분들께는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연준의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아침이면 나오는데 예. 어느 정도의 스텝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내일이라서 기억 많이 하실 것 같은데 75bp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인상할 걸로 보고 있고 이거는 필요에 따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만약에 100bp 인상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유가는 못 잡는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00bp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는 수요를 그만큼 더 위축시키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 보시면은 코어 CPI 같은 근원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내구재 가격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연준이 속도상으로 100bp를 인상해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줘야 되는 이유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75bp 인상이 적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유럽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국내까지 한번 훑었고요. 그다음 미국의 현재 상황을 좀 봤는데요. 자, 증권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주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경기 침체를 다 반영했다라는 것도 일부 이해가 가는 대목이고요. 예. 하지만 버핏 지수의 추세선을 보면 또 8, 9월 달에는 한 번 더 눌림목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버핏 지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명목 GDP 분의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 나라 경제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 있냐라는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경기가 하강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명목 GDP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지면은 주가가 위쪽으로 조금만 빨리 올라가도 이 버핏 지수 자체는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조금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오일 쇼크, 그러니까 코로나 효과가 터진 상황에서도 사실 버핏 지수가 무지하게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은 사실 추세선 분석이나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상황도 추세선을 깨고 크게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판단한다라는 거는 약간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얘기 나왔던 8월이나 9월은 생각보다는 변동성 아니면 이슈 요인이 꽤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미 바이든은 사우디에 가가지고 안보 협약을 맺어주면서 야 우리는 너네 안보를 지켜줄 건데 너네는 과연 석유를 증산해 줄 거냐라는 공을 던져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8월 3일이 오펙 플러스 회의입니다. 보통 트럼프가 안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다음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8월 3일에 과연 증산 결정이 날 것이냐 라는 부분, 그다음에 시장에서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거는 8월 25일하고 27일 사이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그래도 연준 의사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해진 긴축 얘기를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 불확실성 요인이기도 하지만은 QT, 그러니까 돈을 줄이는 규모가 지금 475억 달러에서 950억 달러 늘어납니다. 근데 2018년, 19년 보시면은 550억 달러까지 늘려놓은 상태에서 금융 시스템이 RP 금리 급등이나 이런 오류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950억에서 오류가 안 날 것인가? 그다음에 방어막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라는 거는 시장에서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 9월이 아무래도 보셔야 되고 체크하셔야 될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적어도 9월 말 정도는 돼서 한번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편하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광혁 이베스트 투자증권 FIC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